오늘 저희 주간전망대 처음 모십니다. 글로벌 모니터 안근무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안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게 쫄라도 안 나와주시더니 마침내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일하실 시간인데 예. 밤낮이 바뀐 지가 벌써 몇 년째십니까? 이제 한 10년 가까이 10년 되셨어요. 예. 아, 참. 저기 뭐야. 저하고는 뭐 안근무 편집장은 20년 직입니다만 국내에서 뭐 최고라고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이 서술할 거고 제가 봐서는 패드워처 중에는 국내 세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안 편집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뭐 주간 전망대도 워낙 주식장이 핫해서 주식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은 이 연준이 지금 현 위치가 어떻고 향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향후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번 달부터 네. 11월부터 이제 테이퍼를 시작을 했죠. 네. 내년 6월 중순에 끝내는 거로 지금 속도대로 그대로 간다면은 네. 가급적이면은 그대로 간다 하는 식으로 결정을 했고 상당한 경제 전망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면은 속도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설마 테이퍼링을 중단한다 이건 아니죠? 중단할 수도 있죠. 중단할 수도 있다. 예. 상당한 변화라는 거는 뭐 아래 위쪽 다 이제 열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 전망이 갑자기 굉장히 안 좋아지면은 테이퍼를 중단할 수도 있고 양쪽 안을 다시 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다면은 테이퍼 속도를 또 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기준은 문턱은 좀 높게 해놨습니다. 상당한 변화라고 네. 했으니까 웬만하면은 내년 6월 중순에 끝나는 그대로 그 정도 하겠다, 그 정도로 그렇게 돼 간다. 있고. 금리 인상은 뭐 아시다시피 점도표로 이렇게 다 찍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지금 FOMC 컨센서스 자체는 2023년부터 금리 올리는 거로 돼 있지만은 2022년에 올리자 하는 사람들이 반반이니까 오늘 점도표를 만약에 다시 찍어라 하면은 아마 2022년에 올리는 거로 올리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을 것 나온다. 같습니다. 오케이. 예. 보자. 질문을 더 하기 전에 우리 저 안 편집장께서 들어오시면서 저는 10시에는 나가야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뭐 한 10여 분 남았는데 1, 2부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 저 주간 전망대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꼭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뭐 이렇게 뭐 생선 한두 마리 낚시해가지고 아니면 거물에서 몇 개 빼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그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좀 이렇게 고기 잡는 법을 좀 배우고 싶었고 제가 뭔가를 진행을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나중에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은 그 고기 잡는 법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는데요. 우리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를 갖다 시청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가운데 진짜 시장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접하는 어떤 뉴스나 이런 데서 접하는 시황 말고 깊이 있는 시황을 원하신다면은 물론 저 안 편집장이 글로벌 모니터는 유료 사이트입니다만 저는 이건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글로벌 모니터 TV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안 편집장이 하루에 한 4분 내지 5분 정도의 휙 서비스 재밌어요. 휙도 아니고 휙. 예. 네, 휙 서비스가 있고 또 김수원 대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참 이걸 갖다가 이 정도밖에 사람들이 안 보나 싶은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바이오 주식 같은 거에 대한 어떤 공시, 우리가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참 피가 되고 살이 된 내용인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런 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이 연임되나 마나 이게 자꾸 이렇게 월가 시황 매체에서는 좀 언급이 되던데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근데 제가 아마, 읽은 그저께 기사 안 편집장 기사 중에 재밌는 게 이 양반 최근에 저 인사권자한테 찍힐 만한 말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이제 민주당
상원 의원 진보 진영이죠. 네. 그분이 이제 지난번 그 의회에서 파월 의장 면전에 앉혀놓고 당신은 위험한 사람이다. 그랬죠. 지목을 했습니다. 이 말은 워런 정도면 이제 대선 경선 후보로도 나갔던 사람이고 굉장히 중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물이 공개적으로 생중계되는 TV로 생중계되는 의회 석상에서 연준 의장을 면전에서 위험한 사람이다. 지금 인사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라고 했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월을 연임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이제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연준을 이제 법적으로 감시하고 감사하는 기관입니다. 네. 기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 결정이 내려진다면은 굉장히 껄끄러워지는 거죠. 본인 체면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아니고. 네. 그런 이제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파월 의장을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되는 와중에 이번 주 초에 라일 브레이나드 연준 이사가 연준 이사진 중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당원이죠. 네, 파월 그렇죠. 의장은 공화당원. 예. 라일 브레이나드가 뭐 유력하게 지금 부상하고 있다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일종의 에드벌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을 한번 떠보고 뭐 그렇게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마침 이제 그 기사 나오고 바로 다음 날 미국 CPI가 아주 뭐 놀랄만하게 높게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바이든 자신도 아마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일 것 같습니다. 바이든도. 예. 지금 이 질문을 갖다가 저는 한번 안 편집장님 모시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연준한테 이 불평등 해소 그리고 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체에 연준이 적극 나서래요. 저는 그런데 이 명제 자체가 나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연준 보고 불평등 해소를 하라 그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요즘 뭐 ESG 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은행권을 통해서라든지 ESG 쪽에 좀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뭔가 이렇게 장기 플랜이 있는 데는 대출도 좀 후하게 해주고 그런데 개념 없는 애들은 돈줄 잘라 하면은 ESG라는 패러다임이 힘을 얻어요. 근데 기후 변화를 갖다가 연준이 뭐 웃자란 말입니까? 연준 보고 기후 변화라니. 예를 들어서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의 이제 ECB 같은 경우는 회사채도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기업들의 회사채는 사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소극적으로 이렇게 좋게 보자면은 그 회사들이 이제 그 굉장히 구시대 산업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앙은행이 그 회사 자산을 부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일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좀 적극적으로 이제 생각한다면은 그런 데 대해서 중앙은행까지 나서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돈줄을 끊어라 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뭐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 과연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연준이 할 수 있는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니까 뭐 그런 이제 의무는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더 풀어라는 것이죠. 실업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경기를 더 띄우고 더 완화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요번에 퀵서비스 내용 중에 저 CPI가 더 오른 게 좋다 하셨나 임금 상승률이 더 오른 게 좋다 하셨나 그게 기업 이익에 더 좋다고 하시는 거. 기업 이익이 이제 지금까지는 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으냐 네. 하는 질문이 있고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으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주식은 왜 그렇게 잘 날아가느냐. 네. 이 두 가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이 답은 서로 상대방이 있다고 봅니다. CPI가 높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들이 잘 가는 것이고 미국 주식들이 잘 가기 때문에 CPI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기업들이 가격을 막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임금도 많이 오르는데 어떻게 돈을 잘 버느냐 할 수 있지만은 임금 올려주는 것보다 판매 가격을 더 많이 올리니까 돈을 잘 버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이 이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한쪽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뭐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지금 미국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은 물가보다는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FOMC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밝혔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다면은 물가보다 임금이 더 많이 오르는 것은 문제란 얘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불평등 문제하고 이렇게 임금 오른 것보다도 물가가 더 올랐으면은 사람들 살기는 더 고달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정통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가보다 임금이 더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이른바 실질 임금이 많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되면은 기업들이 이윤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판매 가격을 더 인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올랐고 물가는 요만큼밖에 못 올랐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윤이 줄어드니까 물가를 이만큼 더 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노동자가 또 다시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럼 우리 임금을 더 올려달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기업이 이윤이 줄어드니까 또 이렇게 올리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물가보다 더 오르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위협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물가보다는 임금이 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이윤이 아직은 잠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파월 의장이 말을 했던 겁니다. 잘려야겠다. 자르시죠. 지금 집권하고 있는 데가 민주당이고 그 안에 무슨 뭐 알렉산드 뭐 AOC 같은 애들이 뭐 설치사고 하는 판국에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건 이거 완전 적폐적 발상인데. 응? 임금 올리는 것보다 물가가 더 오르면 기업 이윤이 더 확보되니까 낫다 이런 소리를 우리 한은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대열에 선봉했었습니다. 연준보다도 먼저 올렸어요. 그러다 지금 분위기는 당장 11월 달 이번 달에도 올리고 1월 달에도 올릴 것 같은 지금 그런 레토릭이에요. 안빈장 보시기에 실제 그렇게 이행될 것 같다고 보시는지 또 그리고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저는 뭐 국내 경제는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특별히 연구한 거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동안 이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금리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네. 지금은 위기 상황에서는 뭐 벗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금리를 올린다기보다는 뭐 정상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정상화하고 될 것 있다.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진짜 지금 이제 마치고 가셨어도 도착하셔서 뭐 준비하시려면 바쁘니까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계속 매일 이렇게 시장을 지켜보시는 분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자산 인플레이션이다. 동의하십니까? 아직은 아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은 뭐 지금 10년 넘게 뭐 계속되고 10년 있는 넘게 거지 않습니까? 계속되고 있다. 예. 그렇다면 아직까지 끝을 논하기는 이르다.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거품이다, 뭐 버블이다 이런 다른 용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은 정말 그러니까 버블의 끝을 안다는 것은 뭐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그렇죠. 수많은 이제 숏 배팅 했는 이제 곰들이 베어들이 그 과정에서 희생됐죠. 그만큼 이제 어렵고 위험한 거품은 워낙 이 상승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곰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상승 에너지에 맞선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끝을.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위험한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산 시장이 가장 위험한 것은 인플레이션인데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높게 나오고 그렇다면 아마 연준은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야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렇다면은 금리가 이제 크게 오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산 시장에 여기저기서 이제 상당히 균열이 발생할 위험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이라는 것은 금리를 이제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는 자산 가격이 비싼 거죠.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정당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맞서서 싸우겠다는 식으로 금리를 올리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연준이 결정한 테이퍼링이라든가 빠르면 내년 말쯤 아니면 2023년 말부터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 점도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상화에 해당하지 긴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테이퍼링에 이제 속도를 더 붙여서 내년 상반기에 한두 차례 금리를 막 올리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된다면은 한두 번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거라도 연준이 얼마나 더 올릴지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그 테이퍼 발작 때도 장기 금리가 왜 뛰었는가 하면은 테이퍼 그 자체,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는 속도를 이렇게 좀 줄인다. 규모를 줄여나가는. 네. 어쨌든 중앙은행이 덜 사면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정도 효과 때문에 장기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연준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양적 완화를 끝내겠다는 얘기고 양적 완화 끝내겠다는 것은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갑자기 그러면은 지금 테이퍼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금리 인상이 굉장히 임박해지고 있구나 하는 불확실성. 네.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지 모른다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 금리가 확 뛰어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결국 연준이 막아냈던 것은 금리 인상은 먼 얘기다. 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테이퍼링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더 천천히 해도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시장을 달래서 장기 금리를 이제 안정시켰는데. 만약에 테이퍼링에 가속도를 붙인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앞당기겠다 이런 신호로 봐야겠죠.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중에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빨리 끝내놓고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에 가속도를 붙인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앞당긴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 폭도 커질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신호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연준이 당초에 점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예고했던 그거보다 훨씬 강한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 파이팅이기 때문이다. 정상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긴축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장기 금리가 많이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이제 안정화시켜 나가느냐. 1차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그 불안감 아니면 이제 인플레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 나가고 많은 지금 이제 그 지뢰들이 깔려 있습니다. 연준 의장 인선도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더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연준 이사회를 꾸려 나가겠다 하는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은 통화 정책이 훨씬 더 부양적일 것 같다. 이런 기대가 형성되고 지난 월요일까지만 해도 그러면 금리는 다 더 떨어지는 것이네 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다음날 이제 그 수요일에 미국 물가 지표가 네.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꺼져가는 불인 줄 알았는데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반응이 완전히 또 뒤집어졌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더 부양적인 연준 의장을 인선했을 경우에 시장이 어떻게 이제 또 반응할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잘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자산 시장에 뭐 어떤 그 충격이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의 잡음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게 결정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 자산 시장을 뭐 전반적으로 그 부풀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러죠. 지금 우리 애청자분 가운데 카르페디엠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패드 정책에 반하지 말아라,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 말씀이고, 또 나그네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갔지? 아까 보자. 미 연준의 말을 믿지 말라. 낙동강 오리알 된다. 자, 그러니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명제와 연준을 너무 믿지 말라는 명제. 우리 국내 최고의 패드 워처께서는 어느 쪽에다가 더 손을 들어주실래요? 저는 뭐 그렇게 몇 번 썼었는데 연준에 맞서지 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뭐 말씀드렸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국이라는 것은 항상 그 우리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무력을 갖고 있습니다. 힘이 그렇기 있죠. 때문에 오히려 그 결을 타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고 매크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 국가, 정부, 뭐 정책 이게 이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매크로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정치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그야말로 합리적일 수는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는 것은 비합리성을 어느 정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 불균형이 커지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는 불가피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은 경제나 시장에서는 그게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균형을 잃을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맞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예. 보내드리기 전에 10초짜리 질문. 저기 안 편집장은 요새 누가 물으면은 메타버스나 NFT 그건 이런 거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기다 아니다만 말씀하셔. 저 잘 모릅니다. 이해는 해요? 설명은 힘들다 치더라도 아니요, 뭐 제대로 알아보질 않았습니다. 공부도 안 했다. 예, 저도 이제 좀 모르고 있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이네. 예. 혹시 밤에 밤새도록 그 미국장 보시다가 중간에 좀 이렇게 머리 식힐 겸 할 때 게임도 하셔? 아니, 게임도 안 하셔. 예. 그럼 무슨 재미로 사셔? 뭐 그냥 일하는 재미로 사는 거죠. 아유 그래요. 아침마다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얼굴이 밤샌 사람치고 맑고 깨끗해서 늘 이렇게 안도합니다. 그만큼 건강하게 멘탈 관리도 잘하시고 건강 관리도 잘하시니까. 그래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진짜 우리 주간전망대 애청자분들은 안 편집장하고 매일매일 짧은 시간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정말 그걸로 이렇게 속지 말고 가십시오. 예. 귀한 정보들 많습니다. 오늘 저는 안 편집장 모신 거는 고견도 듣고 싶었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었던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자, 조심히 가시고. 고맙습니다.